구독 경제는 한 달 내내 내가 맘대로 컨텐츠를 보는데 똑같이 15,000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객들한테, 가입자들한테 박리담회로 이 상품을 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요즘에 구글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종속되어 있지만 OTT에 시장이 열려야지 이 K드라마와 영화의 글로벌 시장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극장이 로컬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뜨기 전에 통상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유명 IP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 제작사나 아니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콘텐츠가 잘 되고 못 되는지를 그런 트렌드를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넷플릭스에 또 기대작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망의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연말 정도에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전략, 슈퍼 IP 시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넷플릭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개봉이 대기 중인 작품들이 스위트홈 3, 그 다음에 이제 저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는 연상호 감독님이 지옥2, 그리고 경성 크리처2, 그 다음에 12월에 오징어 게임2, 이렇게 좀 시즌2 작품들이, 또 시즌3 작품들이 지금 계속 하반기에 연이어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제작사들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 환경이 녹록지는 않지만 K 콘텐츠는 그 자체로 글로벌에 수고하는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들이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에 미리 관련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OTT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사실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 안 본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OTT로는 티빙이나 웨이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티빙이나 웨이브는 여전히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작사가 OTT에 납품하는 구조가 수수료 마진 구조라서 좀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기자님이랑 계속 했던 건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OTT가 취하는 구독 경제 모델은 제작사들만 힘든 게 아니라 공급자인 OTT 자체들도 힘든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극장은 한 번 가는데 15,000원이지만 이 구독 경제는 한 달 내내 내가 맘대로 컨텐츠를 보는데 똑같이 15,000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객들한테, 가입자들한테 박리담회로 이 상품을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박리담회 구조라고 한다면 이거가 수익이 나려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료 가입자가 규모 경제가 짱짱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로컬 내수 시장만으로는 그 컨텐츠 원가를 부담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 싸게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 규모를 저희가 대충 한 2조 한 9천억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거에 한 30%의 OTT 비율이 지금 한 53%까지 쫙 지금 올라온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53% 이 안에서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유료 가입자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한 1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티빙이나 웨이브가 넷플릭스랑 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넷플릭스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 글로벌 가입자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수 시장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2022년, 2023년에 계속 지금 손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티빙이 작년에 한 1,420억 정도 적자, 그리고 웨이브가 한 790억 정도 지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 축구단 외국 클럽들, 축구 클럽들 불러가면서 축구도 하고요. 네.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냥 쿠팡에서 나온 돈으로 버티고 있는 건가요? 쿠팡은 지금 재무 구조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티빙이랑 웨이브랑 다르게 재무 구조를
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은 우리는 아마존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큰 그림,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쿠팡이라는 커머스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OTT의 출발 자체는 아마존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어떤 관계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 로켓 배송 지금 와우 멤버십이랑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구독료는 조금 올랐지만 그리고 저는 쿠팡이 초창기에 잘한 거는 티빙이나 웨이브, 넷플릭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구독료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와우 멤버시랑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화와 드라마보다는 틈새 어떤 뭐 키즈, 교육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 이렇게 좀 틈새 시장으로 확 치고 나간 거가 굉장히 그 가격 저항력도 낮추고 틈새 시장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초였잖아요. KBO를 티빙이 유선, 무선 모든 중계권을 450억이었나요? 480억 정도로 그 계약을 했는데 그 전략을 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빙은 그러니까 KBO는 이 로컬 스포츠잖아요. KBO는 로컬 스포츠인데 OTT가 이 로컬 스포츠 판권에 이렇게 450억을 지르는 거가 과연 맞은 전략이냐 또 이런 입장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웨이브와 티빙이 우여곡절 끝에 합병이 되더라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입자를 의미 있게 모으는 데는 여전히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둘이 합병을 하더라도 CJ, JTBC 지상파의 모든 콘텐츠가 지금 넷플릭스에 납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국가 해외를 가더라도 그 모든 어떤 190개국의 넷플릭스가 있기 때문에 K 콘텐츠는 넷플릭스 통해서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합병된 OTT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가입자에 조금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면 오히려 KBO 같은 그 특수한 어떤 스포츠 중계권을 통해서 로컬 시장의 가입자들의 가입자와 그리고 시청 시간을 꽉 붙들어 놓고 그거를 광고로 연결시키는 이제 KBO가 들어오면서 광고 상품을 티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티빙이 상반기에 한 전략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제했거든요. 그 전에 티빙을 결제 안 하셨다가 하신 거죠. 네, 야구 때문에 결제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합병 얘기 잠깐 또 해보면 사실 뭐 그래도 이제 그 지금 OTT 시장 점유율 먼저 이제 합병 전에 OTT 시장 점유율은 그러면 넷플릭스 다음이 쿠팡이죠. 건가요? 작년 8, 9월에 좀 역전을 했고요. 근데 또 KBO 때문에 시청 시간을 티빙이 상반기에 잠깐 쿠팡을 또 역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MAU로 보면 여전히 지금은 현재 티빙이랑 웨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쿠팡이 지금 2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이 몸집을 키우고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티빙이랑 웨이브가 좀 합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합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합병 이야기가 스물스물 이제 업계에서 소문이 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는 공식적으로 양사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모기업인 CJ ENM과 SK 스퀘어가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한다는 업무 협약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연초에 또 지지부진하다가 잠깐 또 기사가 나오다가 또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난항을 겪는 소리가 들리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유로는 다른 OTT들과 다르게 굉장히 주주들이 복잡하죠. 지금 티빙은 CJ가 한 50% 가깝게 가지고 있지만 CJ ENM이 뭐 KT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SNL이죠. 그 JTBC 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구 SK텔레콤이죠. SK 스퀘어 그다음에 KBS, MBC, SBS가 또 복잡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사실상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를 거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합병 그 구조에서 늘 발생하는 이슈지만 합병 비율에 대해서 양측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가 너무 명백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CJ는 당연히 최근에 어떤 KBO 중계권 같은 경우를 굉장히 아마 밸류에이션을 높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상이몽도 지금 난항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러면 티빙과 합병을 한다. 그래서 거대 OTT가 토종 OTT가 탄생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수혜나 아니면 주가 움직임이 있을 만한 기업들은
CJ ENM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CJ ENM 정도이고요. 지금 SK 스퀘어는 약간 명확하게 지금까지 SK 스퀘어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웨이브로 인해서 조금 좌지우지한 거가 ENM에 비해서는 조금 영향도를 조금 덜 받는 좀 데이터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ENM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당장 합병 움직임에 막 가속도를 붙은 건 아니지만 최근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TV 광고 매출에 대한 저조함을 보이다가 상반기에 지금 눈물의 여왕이 20%를 시청률이 넘고 또 선제업고 TV도 있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제 흥행작들이 나오고 또 이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기대 효과로 주가가 지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KBO 스포츠 중계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영권, 그 흥행작들의 어떤 방영권의 해외 판매, 그리고 여전히 토종 거대 OTT가 합병될 거라는 기대 심리도 지금 같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저기 이것저것 중요 이슈를 다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콘텐츠 산업, 사실 이제 처음에 엔터 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엔터는 콘텐츠 산업의 일부고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콘텐츠 산업 중에 제일 돈이 잘 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자이언트 TV 구독자님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특정한 산업군이 있을까요? 콘텐츠 산업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K-팝, 웹툰, 그 다음에 게임, K-드라마를 이렇게 쫙 하나의 어떤 다이아그램으로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B2C로 생태계가 정착이 된 어떤 게임, 그 다음에 이제 K-팝 쪽은 여전히 지금 로컬 시장은 이제 저는 시장이 끝났다고 봐요. 로컬 시장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먼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정말 기형적인 어떤 합계 출산율, 상반기 0.6명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프로젝트들이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설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K-팝은 사실상 잘 보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게 있잖아요. 이 음반 판매, 그 다음에 콘서트,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팬덤이 강화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붙는 상황이라서 이 성공한 어떤 IP, 그게 뉴진스든 르세라핌이든지 간에 그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K-드라마가 이렇게 K-드라마가 하는 가족 이야기, 사회 이야기가 그렇게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고, 이슬람권 벨트 국가들에서 좀 의미가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넷플릭스랑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요즘에 구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영화라고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이 단권 결제 시장이 쫙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본 거가 이제 지금 현재 유튜브 영화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구독자 채널이 1억 8천 명짜리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찍고 들어가시면 최근 영화나 드라마의 신작들이 단권 결제,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T밭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잭셔널 VOD. 그러니까 신작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넷플릭스처럼 이게 이 작품이 흥행을 하던 안 하던지 간에 계속 제작사들이 마진 수익만 취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침에 본 거는 파묘가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고화질 대여가 7,000원, 그 다음에 고화질 영구 소장용이 파묘가 9,9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결제를 하면 파묘의 제작사와 투자사한테 바로바로 지금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종속되어 있지만, OTT에, 넷플릭스에 종속되어 있지만, 이 어떤 단권 결제 시장이 아까 K-팝이나 그 다음에 게임처럼 열려야지 이 K-드라마와 영화의 글로벌 시장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극장이 로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 예능 제작사들이 지금 요즘에
어디서 활동을 하냐라고 보면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 웹예능 시장이 활짝 열리고 뭐 지식예능 시장도 굉장히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투자사들이 보실 때 유튜브에서 계속 예능이든 드라마든 뭐 스케치 코미디든지 간에 계속 안정적으로 좋은 기획으로 가면서 유튜브는 당연히 IP가 제작사의 소유의 것이고 거기에 지금 요즘에 커머스가 유튜브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좀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 자이엔트가 무슨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산업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K 콘텐츠와 관련한 K-팝,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K 영화나 드라마의 뭐 단권 결제 시장, 뭐 이런 산업 비즈니스도 조금 눈여겨봐 달라. 뭐 예능 잘하는 유튜브의 특정 예능 기업들도 조금 그런 산업들도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컨텐츠 스튜디오 요즘에 왜 그 로컬 그 제작사들끼리 막 연합해서 상장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머니게임이 자본시장에서 열리고 있고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잘 보면 결국에는 컨텐츠 스튜디오들은 그 본질 자체가 IP이기 때문에 좋은 IP를 많이 컬렉션하는 거. 이 제작사가 어느 정도의 IP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IP가 있더라도 이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흥행을 하면 할수록 그 흥행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 제작사의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IP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가 이 IP가 흥행할수록 제작사랑 연결돼서 매출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사들한테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IP와 제작사의 관계에 좀 눈여겨보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가연 작가님과 콘텐츠 산업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